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굴절률과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되게 어려운 식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11쪽 이야기는 굴절률이 어, 빛의 진동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일단 분산 현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쪽에 보면 아래쪽에 이 빈 여백이 좀 있죠.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을 좀 필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에 따라 매질의 굴절률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에 대한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볼게요. 공기가 있고 물이 있을 때 이런 법선에 백색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공기의 굴절률은 모든 빛에 대해서 1로 똑같고 물은 1보다 큰 값의 굴절률을 가지겠죠. 근데 보라색 재밌는 거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라색이 많이 꺾이고 빨간색이 조금 덜 꺾이는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써보면 1의 이 세타 i 입사가 사인의 세타 i는 n의 사인의 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1은 상수고 세타 i는 백색강에서 똑같고, 그러면 굴절률이 같다면 이 굴절각 자체도 같아야 되겠죠.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빨간 거는 굴절각이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굴절률이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누가 더 굴절률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좌변은 똑같은데 굴절각이 작은 보라색이 굴절률이 더 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n 값이 빛의 진동수에 의존한다. 간시화성 영역에서는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파란색 빛이 매질에서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한번 입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이렇게 입사시켜 봅시다.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냐면 법선의 반대쪽으로 꺾이겠죠. 빨라지니까. 이번에는 역시 파란색이 많이 꺾이고 빨간색이 덜 꺾입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물의 굴절률을 n이고 공기 굴절률 1이니까 n 사인 세타 i는 1의 사인의 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파란색의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는 상수고, 보라색의 입장에서는 이게 물에서의 굴절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굴절각 자체가 더 크게 되겠죠, 보라색이. 그래서 요게 이제 굴절각이죠. 굴절각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굴절이 되는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스넬 법칙을 써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런 일반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파란색이 보라색이 원래 진행 방향보다
많이 꺾인다. 그렇죠. 원래 진행 방향에서 보다 많이 꺾인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라색이 원래 진행 방향보다 많이 꺾인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작도를 하고 경향성을 파악할 때는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포장이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빛이 원래 진행 방향에서 더 많이 꺾인다. 자, 요 매줄 굴절률 더 큼을 설명하는 게 11쪽 이야기인데 11쪽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산의 효과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그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프리즘. 이쁘게 한번 봅시다. 프리즘. 자, 백색광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선을 그으면 원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인데 법선 쪽으로 꺾이겠죠. 그래서 보라색이 많이 꺾이게 됩니다. 법선 쪽으로. 빨간색이 덜 꺾이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각각의 법선을 세운 다음에 원래 진행 방향에서 법선의 반대쪽으로 꺾이겠죠. 보라색이 더 많이 꺾이고 빨간색이 덜 꺾입니다. 자, 그럼 이런 스크린을 이렇게 두면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산에 대한 현상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 분산을 가지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보이게 되는데 그 무지개가 나타나는 설명을 위에 그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쪽에 있는 게 1차 무지개고 더 바깥쪽에 있는 게 2차 무지개 되겠습니다. 1차 무지개를 잘 관찰해 보면 일단 밝기가 2차 무지개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엄청 좋을 때만 2차 무지개가 볼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2차 무지개 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색깔을 잘 보면 무지개 바깥쪽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2차 무지개는 안쪽이 빨간색입니다. 색깔이 순서가 서로 다르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1차 무지개가 생긴 이유를 설명한 그림이 요 아래쪽 그림입니다. 자, 관찰자를 기준으로 햇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을 때 파란색은 많이 굴절하죠. 많이 굴절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사를 한번 하고 또 들어오면서 또 많이 꺾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가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물방울에서는 덜 꺾인 빨간색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 물방울에서는 많이 꺾인 파란색이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빨간색, 여기서 보라색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빨간색 무지개가 되겠죠. 반면에 2차 무지개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햇빛의 위치가 물방울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더 위쪽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여태 들어오는 빛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앞에 거랑 1차 무지개랑 조금 다르게 반사가 두 군데서 합니다. 반사 두 군데서 하고, 자, 백색광이 들어와서 이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렸네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잘못했네요. 그죠? 하여튼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이고 반사를 두 번 하면서 더 많이 꺾인 파란색이 위에서 들어오게 되고 덜 꺾인 빨간색이 아래 물방울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에가 보라색, 아래쪽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색깔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햇빛의 위치와 관찰자의 위치와 물방울의 위치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만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를 살펴보면 이 동그란 원호의 모양을 보통 하고 있는데 요런 형태의 원형의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마 이런 경우에는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중에서 낙하 운동을 하면서 아래쪽 물방울들이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원형의 무지개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밝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더 밝고 여기는 좀 더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실제 여기서 광선을 다 그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반사가 일어나죠, 그죠? 반사가 일어날 때 실제 밖으로 나가는 광선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두 군데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2차 무지개는 손실되는 빛의 양이 1차 무지개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밝기가 좀 어둡고 1차 무지개가 더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분산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11쪽에 넘어가서 이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율이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고 이쪽에 보면 강제 진동에 대한 설명이 오늘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어렵고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봅시다. 자, 굴절율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매질의 속도분어 진공의 속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식이 고전적 파동 방정식 찾아보세요. 만족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속도항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의 루트를 씌워서 역수를 취한 것이 광속이 됩니다.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그럼 3 곱하기 10의 8성이 나옵니다. 그 매질에서의 속도는 매질의 유전율과 매질의 투자율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매질의 굴절율은 이 결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두가 상수 곱 이게 그죠? 요 유전율 투자율을 곱으로 표현이 되고 요걸 풀어내면 물질의 유전율은 유전 상수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을 쓸 수 있거든요. 이 유전 상수의 값이 입실론 제곱분의 입실론으로 정의가 된 값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캔슬하고 결국 남는 건 요건데, 자, 빛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자기장의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조각 상수는 거의 1이고 루트의 유전 상수 값으로 설명이 되고 유전 상수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전기 편극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기 편극률의 그 식을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유전율의 유전 상수를 1 플러스 전기 편극률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것만 구해주면 굴절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구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일단 물질 속에 있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밀도, 부피당 개수가 입실론 제로 전기 평균율 곱하기 외부의 전기장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알기 위해서 매질 속에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보면 이건 빛의 전기장입니다. 전자는 자기장 영향보다 전기장 영향을 매우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매질의 저항력, 이거는 매질의 복원력. 그럼 전자의 가속도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저항계수 B를 정의를 2B를 정의를 하고 n분의 K 물질의 고유 진동수를 정의합니다. 자, 이게 오메가는 빛의 진동수입니다. 즉 강제 진동수 오메가 되겠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런 꼴이 됩니다. 이랬을 때 전자의 움직이는 위치의 해가 이렇게 되니까 전기쌍극자 모멘트가 Q의 XP로 QD니까 그죠? QXP로 정의가 되고 부피당 객수가 로가 되면 전기쌍극자 모멘트 밀도의 크기는 로 QXP가 됩니다. 그 위에서 정의한 전기쌍극자 모멘텀이 또 요거 하고 밑에서 정의한 요거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걸 같다라고 놓으면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 전기 편극률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위에 정의한 굴절율의 식에다 대입하면 결국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위에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올라도 됩니다. 올라도 되고 애들이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 대학교 때 3학년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일단 결과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애들은 다 상수입니다. 자, 이
부피당, 전하 개수, 전하 한계, 전하량, 전자의 질량, 진공의 유전율, 저항 계수, 물질이 뭐 다 똑같죠. 근데 잘 보면 무엇의 함수냐?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의 함수입니다. 물론 여기도 오메가가 있죠.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강제 진동수이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고,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진동수가 됩니다. 즉 매질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빛에 따라서도 진동수가 굴절률이 바뀐다. 이것이 뭐다? 분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꼬라지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이런 꼬라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기하강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의 진동수의 비가 요 정도 됩니다. 빨강, 여기가 진동수 더 큰 보라. 그랬을 때 굴절률의 함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굴절률이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큰 요 부분을 우리가 정상 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 분산인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기하강에서 이거는 관심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물질에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정상 분산이 아닌 게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굴절률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분산에 대한 설명이고, 여러분들은 요 정상 분산의 내용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